노시니어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인이 논하는 초고령화 사회의 대한민국. 조회수 110만 회를 기록한 TNC 재단의 컨퍼런스를 기반으로 한 도서이고요. 죽지 않는 한 언젠가 마주하게 될 노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에 대한 단순한 논의를 넘어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도서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조합니다. 노년을 단순한 쇠퇴의 과정이 아니라 성장과 활력의 새로운 단계로 조명합니다. 노인의 경험과 지혜가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음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보여줍니다. 지속 가능한 나이 듦을 위해 개인과 사회가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제공합니다. 서로를 외계인으로 치부하는 세계 갈등. 세대 갈등은 왜 발생할까? 70세가 되면 30일 이내에 죽어야 한다고? 최근 들어 세대 간 갈등과 불화가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혐오는 감정과 정서의 문제이므로 국가별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는 존재한다. 혐오는 한자 그대로 싫어할 혐, 미워할 오, 즉 누군가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이기에 학대로 이어지기 쉽다. 여기서 잠시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2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노인 학대 신고 접수 건수가 1만 100건에 달했다. 2022년에는 1만 9,500건으로 집계되었다. 10년 만에 2배에 가까운 92.4%가 증가한 수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수치는 최근 5년간 한 해도 예외 없이 매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회는 노인 차별 문제에서 15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를 통틀어 2위에 올라 있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 꼰대들과는 말이 안 통해. 요즘 젊은 것들은 말을 안 들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는 서로를 헐뜯고 비난한다. 세대 간 벽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젊은이들은 노인들을 향해 불만을 늘어놓는다. 허구한 날 지하철 무임승차라니. 해도 해도 너무하네. 반값이라도 내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노인이 되면 연금도 고갈되고 지하철 무임승차는 꿈도 못 꿀 거야. 노인들은 젊은이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맞받아친다. 너희는 복지 혜택 안 받냐? 너흰 뭐 영원히 안 늙을 것 같아?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는 서로를 거칠게 몰아세운다. 이처럼 요즘 세대 간 갈등과 대립 사례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직장에서는 성과급 지급 문제로 사회 초년생과 경영진의 갈등이 깊어진다. 정년 연장 문제를 놓고 현대자동차 노조와 젊은 사무직 직원들 사이에 첨예한 대립도 이어졌다. 젊은 근로자들이 극단적 투쟁 방향에 반발하며 노조를 탈퇴했을 뿐 아니라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라는 새 노조를 결성하기도 했다. 대선과 총선 당시에는 세대 간 힘 대결도 펼쳐졌다. 또한 노년층의 지하철 무임 승차에 대한 젊은이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얼마 전 2055년쯤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젊은 세대들의 푸념과 원망이 이어졌고 비난과 질책도 쏟아졌다. 특히 19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현실을 언급하며 불만을 토로하는 젊은이도 있었다. 국민연금 고갈 문제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다.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으나 세대 간 첨예한 대립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70세 사망법안 가결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다.
2012년에 출간된 책으로 가키야 미우가 쓴 작품이다. 제목만 읽어도 섬뜩한 느낌이 드는 소설이다. 참고로 이 책은 70세가 된 노인은 30일 이내에 반드시 죽어야 한다 라는 깜짝 놀랄 만한 70세 사망 법안이 가결되는 상황을 다룬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부작용이 한계에 다다른 202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2018년에 국내에서도 번역 출판되며 큰 논쟁거리가 되었었다. 흥미롭게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제작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황동혁 감독의 차기작 제목이 노인 죽이기 클럽이라고 하니 이것을 일종의 데자뷰 현상이라고 해야 할까? 이 작품 역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 집단을 다루는 독특한 콘텐츠인데 노인 혐오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불만과 반감이 커지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노인을 비하하거나 혐오하는 표현들이 넘쳐난다. 노인네, 틀딱, 틀딱충, 꼰대, 연금충, 할매미, 노스라치, 늙은이 등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비하 표현이 많다. 참고로 틀딱충은 틀딱이라는 비하 표현에 벌레를 의미하는 충을 붙여 새로 만든 말이고 할매미는 목소리가 큰 할머니를 여름 내내 귀가 따갑도록 울어대는 매미에 빗대어 붙인 별칭이다. 2021년 한국노년학회가 한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본 연구를 위해 총 2747건의 온라인 기사 댓글을 분석했는데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비하 표현이 노인네였다고 한다. 그 다음 틀딱, 꼰대, 늙은이, 할배, 개돼지 순으로 나왔다. 86세대가 모든 주도권을 장악한 대한민국 사회. 세대 간 불화와 갈등은 왜 일어날까?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한 가지 원인을 꼽을 수 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살아온 방식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조정된다. 두 세대의 생활 방식과 문화는 어떻게 다를까? 기성세대는 집단주의적이고 위계질서가 엄격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랐다. 상대방의 나이가 한 살만 많아도 형, 오빠, 누나, 언니라고 부르며 등급을 나누고 위계를 세웠다. 집단은 위계 질서 안에 개인을 배치하여 하나의 구성원으로 여겼다.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젊은 세대는 각자의 개성과 취향, 자유로움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고유성과 독창성이 강한 세대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한 세대 쪽으로 쏠려 있는 경제적 자원이나 정치적 권력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86세대에 관한 논의가 분분하다. 86세대, 즉 1960년대에 태어나 1980년대에 대학을 다닌 세대가 오늘날 정치권의 주류를 이룬다. 또 86세대는 기업에서 상층 임원의 자리를 차지해 경영을 이끌고 있다. 그에 반해 젊은 세대는 어느 집단의 주류를 형성하거나 주도권을 잡기는커녕 취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노인 출입 반대, 반려견 환영. 어느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2023년 5월 8일 어버이날의 일이다. 사진 하단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노 시니어 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 어이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문구 옆에 적힌 문장이었다. 반려견을 환영합니다. 반려견 출입은 가능한데 노인 출입은 불가능하다?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야유와 질타가 쏟아졌다. 나이든 사람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구나 등의 한탄도 이어졌다. 이유 있는 비판이다. 노 시니어 존이라는 명목 아래
나이 든 사람의 카페 출입을 제한하는 일은 명백한 차별 행위이며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주장이 나올 만하다. 마음을 다스리고 실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다. 카페를 방문한 노인 중 일부가 마담이 예뻐서 커피도 맛있네 와 같은 성희롱성 발언을 일삼자 참다 못한 사장이 노 시니어존으로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마담 얼굴이 예쁘다느니 마담 얼굴이 예뻐서 커피도 맛있다라는 식의 망발을 일삼다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나이 든 사람들이 카페에서 분별 없는 행동을 한 게 사실이라면 그들의 신중하지 못한 말과 경망스러운 행동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노인이 그런 건 아닐 것이다. 겉으로 보면 이 사건은 노인에 대한 차별 행위의 성격도 있겠지만 나이 든 사람들의 경망스러운 말과 행동의 문제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체면을 따지고 위계 질서를 세우는 문화에 관한 기획 기사를 실은 적이 있다. 기사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용어 꼰대를 자기만 항상 옳고 다른 사람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이 든 사람으로 정의한다. 아울러 권위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파렴치한 행태와 문제점을 지적한다.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는 대한민국 사회를 어떤 눈으로 볼까? 젊은 세대는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기성세대는 다르다. 그들은 변화를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치 권력과 경제적 자원을 자기 세대가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다. 젊은 세대의 반발심과 저항감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인차별, 나이 든 세대에 대한 혐오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권력과 자원을 가진 일부 기성세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와 불쾌감이 노인 전체라는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게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불안한 젊은 세대, 억울한 기성세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느끼는 환멸과 배신감의 정체.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를 보자. 기성세대에 비해 젊은 세대는 언제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현실에 뿌리를 두고 살면서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1950년대의 한국전쟁과 이후의 산업화 과정을 겪으면서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희망과 의욕으로 넘쳤다. 지금 5, 60대의 주축을 이루는 86세대를 예로 들어보자. 정치에 입문한 이들은 30대 중후반 혹은 40대 초반에 금배지를 달았다. 운 좋게도 20년 전쯤 그들이 정계에 데뷔할 때 20, 30대가 지지 세력이 되어준 덕분이다. 제2차 베이비붐 영향으로 당시 20, 30대 연령층의 인구가 5, 60대 연령층의 2배를 넘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현재 30대 중후반이나 40대 초반 국회의원은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40대 국회의원 비율은 12%, 30대는 3, 4% 정도다. 상당히 적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숫자만 적은 게 아니다. 실질적 권한도 많지 않다. 왜일까?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지지해줄 20, 30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5, 60대보다 20% 정도나 적다. 20, 30대는 정치권에서 활동하는 사람의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투표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도 약한 편이다. 기성세대의 주축인 5, 60대는 20, 30대보다 많은 인구수를 앞세워 젊은 세대를 투표로 제압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보다 인구가 적은 탓에 사회적 약자의 처지에 놓이기 쉽다.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부모보다 가난한 첫 번째 세대다.
이들이 세대 간 공정을 부르짖는다.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공정함과 세대 갈등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그들 앞에 놓인 구조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을 꼽을 수 있다. 단순한 세대 간 격차를 넘어 갈등으로 치달은 배경이다. 기성세대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높아진 탓이다. 이것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느끼는 환멸과 배신감의 실체다. 젊은 세대는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정당한가?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하지도 복잡하지도 않다. 아니, 의외로 단순하고 소박하다.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원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들은 괜찮은 수준의 급여와 적성에 맞는 일자리, 마음 맞는 사람들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원한다. 사장이나 상사, 동료에게 인정받으며 오래 다닐 수 있는 일터를 원한다. 경제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좌절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입장을 대변할 젊은 정치인의 등장을 바란다. 20년 전쯤 당시 20, 30대가 40대 젊은 정치인을 응원하고 열렬히 지지한 것과 비슷하다. 젊은 세대의 얼굴에서는 불안함이 엿보인다. 그들은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기를, 예측 가능하기를 바란다. 노후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를 부양하는 문제에 맞닥뜨리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부양을 받아야 할 기성세대의 숫자가 부양해야 할 젊은 세대에 비해 훨씬 많기 때문이다.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응답자의 70%가 넘는 젊은 세대가 노인 복지 확대로 청년층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 라고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기성세대는 무엇을 원할까? 노년층도 일자리를 원한다. 정년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60세까지 일하는 사람이 많아지긴 했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 55세를 전후해서 퇴직하는 실정이다. 55에서 60세,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하는 60세 이후의 연령층도 자신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고 싶어 한다. 그들은 자신이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여전히 젊을 뿐 아니라 업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이라고 믿는다. 학자들에 따르면 자기 나이의 70%, 즉 나이의 0.7을 곱했을 때 생물학적, 전응신적, 사회적 나이가 산출된다고 한다. 65세에 0.7을 곱하면 45.5세가 나온다. 45, 46세면 한창 일할 나이다. 그들이 스스로 아직 팔팔하며 업무 능력 면에서도 젊은 세대 못지 않다고 여기는 것도 당연하다. 기성세대는 자녀에게 기대며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도 의존하거나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한다. 실제로 최근 자립을 이루고자 노력하는 기성세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인생 이막과 직장 이막을 여는 긍정적이고 활동적인 노년층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키오스크나 태블릿을 이용한 주문 방식이 대세를 이룬다. 기성세대에게는 디지털 혁신, AI 혁명 같은 용어가 생소하다. 그들은 디지털을 받아들이고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노년층 중에 QR코드 페이지를 열고 태블릿 메뉴를 입력하는 방식에 서툰 사람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실행하고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말한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아간다. 기성세대는 부족한 디지털 리터러시를 키울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그리고 젊은 세대가 도움을 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 고령화 추세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은 젊은 세대만이 아니다. 당사자인 기성세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에 뻣빠지게 고생했는데 노년에 자식이 나몰라라 하면 노후에 대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 기성세대에게는 두 마음이 공존한다. 하나는 1인당 GDP 3만 달러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5천만 명의 인구를 자랑하는 민주주의 시스템 국가를 피땀 흘려 이룩했다는 자부심이다. 다른 하나는 자신들의 피땀 어린 노력을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 사회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억울함과 분함이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자나 임원 등 리더 그룹에 속하는 이들은 대부분 50대다. 비즈니스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를 해보면 그들은 진지하게 듣는 편이다. 질문도 많이 한다. 밀레니얼 세대, Z세대층과도 원활히 소통하기를 원하고 공감하며 협력하기를 바란다.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다행스러운 일일 뿐 아니라 세대 공감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라는 생각이 든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 원하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맥락에서 본다면 기성세대의 책무는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지 않을까? 부모가 자식의 성공과 행복을 간절히 바라며 돕듯 기성세대 역시 젊은 세대가 성공과 행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젊은 세대가 가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령화로 인해 늘어나는 복지 부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연금 개혁을 서두르고 더불어 복지 부담도 줄여야 한다. 정년 연장만 외칠 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 그 연장선에서 정치권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권에 청년 정치인을 배치하여 유능한 젊은이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점은 이런 일들을 기성세대에만 맡기지 말고 젊은 세대도 함께 분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젊은 세대 역시 기성세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은 42.3%다. 소득의 자산까지 포함해 최대치로 잡아도 26.7%에 달한다고 한다. OECD 주요 선진국 중 호주 22%, 미국 12.5%, 독일 12.3%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치다. 노인 자살률은 어떨까? 2020년 기준으로 대한민국 노인 인구 10만 명당 41.7명이다. OECD 국가 평균 17.2명의 2배가 훨씬 넘는 수치다. 노인 자살의 주요 원인은 노인 혐오와 차별, 학대, 그에 따른 우울증 증가가 차지한다.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가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걸 잘 안다. 자녀로부터 경제 지원을 기대하지 않는 부모가 많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효도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최근 유행하는데 이 말이 암시하듯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를 기대하는 마음도 사라지는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 이렇게 보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모두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젊은 세대는 전략적인 사고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와의 불화와 갈등은 자신에게 이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한다. 자기 세대를 대변할 유능한 정치인을 국회로 보내고 자신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기성세대의 협조가 절실하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라도 노년층을 포함한 기성세대와 전략적으로 연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혐오가 방치되면 그 혐오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죽음을 부추기는 사회, 영화 노년을 말하다. 75세가 되면 죽어야 하는 나라, 플랜 75의 이야기. SF든 드라마든 장르와 무관하게 영화는 현실의 표면을 끌어들여 만들어진다. 2000년 이후 세계의 영화가 큰 관심을 기울이는 소재는 아포칼립스와 포스트 아포칼립스, 망명과 난민,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소수자들의 역사와 세계관이다. 여기에 더해 평균 수명 연장으로 길어진 인간 삶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신체와 정신 건강 문제도 여러 장르 영화에 관심을 끌고 있다. 고령화 추세로 인한 저출산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지는 가운데 충격적인 영화가 등장했다. 2022년 칸 영화제에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상을 받은 일본 영화 플랜 75다. 신인 감독 하야카와 치에가 만든 이 영화는 총기 난사 후 자살하는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는 노인들도 국가의 폐가 되긴 싫을 것이다. 나라를 위해 죽음도 불사하는 나라가 일본이다. 라는 말을 남긴다. 충격적인 내용은 그 다음이다.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해 고령화 인구 증가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부담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이슈로 떠오르고 플랜 75라는 전대미문의 법안 등장으로 이어진다. 이 법안은 국가가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을 도와주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온다. 영화는 플랜 75 신청자 중 한 명인 78세 여성과 그가 만나는 사람들을 따라간다. 2016년 일본 가나가와 현의 어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한 남성이 19명을 살해하고 26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사건을 저지른 뒤 사회에 도움되지 않는 장애인은 안락사하거나 살처분해야 한다. 라는 말을 남긴다. 영화 플랜 75는 이 끔찍한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인간의 가치를 경제적 효용성 관점으로만 본다면 노인과 장애인은 똑같이 쓸모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 노인과 장애인은 예외적으로 운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혹은 모든 사람이 90% 이상의 확률로 처하게 되는 상태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이 자명한 사실을 쉽게 잊어버린다. 영화 속 플랜 75 사업에서 주목할 것은 강제 집행이 아니라 천천히 몰아간다는 점이다. 호텔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주인공 가쿠타니 미치는 어느 날 갑자기 해고당하는 신세가 된다. 같은 연배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쓰러지자 일하는 노인들이 불쌍하다라는 투서가 들어왔다는 허울 좋은 구실 때문이다. 미치는 재취업 실패로 생활고에 허덕이고 자존감을 상실한다. 결국 그는 플랜 75를 신청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과정의 모든 대화가 일본인 특유의 부드럽고 예의 바른 말투에 실려오고 간다. 영화 후반에는 정부는 플랜 75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플랜 65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표가 방송 뉴스로 보도된다. 공포 영화의 암시적 매즘 자막처럼 강요된 자살 시작점이 65세에서 60세로 낮아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는 그때까지 몇 해가 남았을까? 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플랜 75는 다양한 각도에서 노년 문제를 다룬다. 영화는 노동시장에서 밀려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맞이하는 빈곤 문제를 짚는다. 그와 함께 평생 당연하게 누려온 인간의 품위를 지킬 수 없게 된 상황과 사회적 고립감도 보여준다. 주인공 미치는 직장에서 해고되는 날 수십 년간 사용한 로커를 닫고 마무리로 문을 닫으며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일터를 향해 인사한다. 이 장면으로 관객은 그가 얼마나 깔끔한 성격이며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시민으로 살아왔는지 알 수 있다. 미치처럼 살아온 노인에게는 플랜 75와 같은 제도의 존재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리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다. 미치는 플랜 75에 가입한 뒤에야 담당 상담 직원을 통해 젊은 세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얻는다. 그제야 미치는 사회에 부담을 주는 존재로 취급당하는 핏기 없는 인구에서 개인으로 돌아와 자신의 경험담을 상담 직원에게 들려주며 삶의 서사를 회복한다.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쿠타니 미치가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을 선택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다. 복지국가도 해결하지 못하는 노년 빈곤 문제. 영화 감독은 다른 분야 예술가와 비교해 장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누벨바그의 아니에스 바르다가 대표적이다. 자크 리베트와 알랭 레네 등의 감독도 여든을 훌쩍 넘어서는 장수를 누렸다. 영화가 혼자 하는 예술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우러져 창작하는 예술이기에 고립이 덜하고 행복지수가 높아서가 아닐까? 이런 맥락에서 노년층 감독이 노년이라는 소재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켄 로치 감독은 사회적 사실주의의 대표주자다. 그는 1967년 데뷔한 이래 마지막 작품을 발표한 2023년까지 60년 가까이 노동자들의 변화하는 현실에서 눈을 뗀 적이 없다. 로치 감독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라는 영화를 통해 21세기 복지국가에서 노년의 노동자가 맞닥뜨리는 어이없는 곤경을 파고든다. 영화 속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는 평생을 자선에 기대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뉴캐슬의 유능한 목공 노동자다. 그는 심근경색을 일으킨 후 일하지 말라는 의사의 진단을 받지만 업무 능력 평가에서는 복귀 가능 판정이 나와 실업수당을 받지 못한다. 블레이크는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지만 온라인 양식을 작성하는 일부터 첩첩산중이다. 블레이크가 넘어야 하는 장벽은 한둘이 아니다. 첫 번째 장벽은 의사의 진단과 조언에 따라 일하면 안 되지만 구직 활동은 계속해야 하는 현실이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하는 그로서는 진퇴양난이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적 문제의식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열악한 삶의 조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게 하는 것이 과연 복지의 목표일까 하는 의구심이다. 두 번째 장벽은 복지 신청 과정에서 자기가 얼마나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인가를 반복 증명하며 존엄을 훼손당한다는 사실이다.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뿐 아니라 각종 사고 위험으로부터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사회복지제도임에도 복지를 받기 위해선 존엄을 잃어야만 한다. 다니엘 블레이크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선에 기댄 적이 없다. 신체 능력 평가에서 15점을 받을 만큼 절박해야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블레이크는 자신의 불운을 재료로 서류를 만들고 필요한 진술을 하는데 그 과정에 수치심을 느낀다. 그러고도 12점밖에 안 된다는 판정이 나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다. 세 번째 장벽은 디지털 기술에 친숙하지 않은 사람이 사회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현상이다.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세대의 블루칼라 노동자인 블레이크는 전화로 복지 시스템을 문의하려고 하지만 끝없이 다른 부서로 연결되는 ARS 무간지옥에 빠진다. 급기야 전화 연결음인 비발디의 사계가 그의 우라통을 터뜨리는 방화새 음악이 된다. 복지 신청 과정에 심근경색을 일으키거나 화병으로 복장 터져 죽지 않을까 하는 영화 대사가 나오는 것도 놀랍지 않다. 우리 사회에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키오스크 도입이 빠르게 이루어졌으나 많은 기성세대가 적응하지 못했다. 그 연장선에서 야구장 현장 예매를 거절당한 한 노인에 대한 뉴스도 보도되었다. 키오스크 사용법이 과연 젊은 세대만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어렵고 복잡한지 의문이다. 뒷줄에 서 있는 사람의 눈총으로 인한 초조감 탓에 노인들이 제대로 배울 기회를 얻지 못한 것은 아닐까? 만일 우리 사회에서 젊은 백인 남성 관광객이 키오스크 앞에서 시간을 끈다면 뒷줄에 있는 사람들은 노인을 대할 때와 똑같이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인들은 필요 이상으로 자주 위축된다. 디지털 기기에 서투른 사람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바라보는 시선을 어쩔 수 없이 의식하기 때문이다. 최근 임영웅 콘서트 구매용 키오스크를 직관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 운영하고 공연장 주변 시설도 노년층 관객이 이용하기 편하게 마련했다는 뉴스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사람들이 기계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계기였다. 다니엘 블레이크가 맞닥뜨리는 네 번째 장벽은 관료주의다. 관료들은 한 번 예외를 인정하면 너도 나도 이런저런 요구를 해올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방어적 자세로 일관한다. 결국 모멸감을 안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어 영화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른 블레이크는 벽에 큰 글씨로 글을 쓴다. 그의 글은 플랜 75호에서의 노인들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나는 관리해야 할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서사를 가진 한 명의 인간으로 존중받고 싶다라는 외침이다. 2021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이는 2023년 10월 2일 연합뉴스의 기사 내용이다. 당연하게도 빈곤율과 자살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빈곤으로 인한 노인 자살 원인은 다음의 세 가지다. 첫째, 신체 노화로 일상을 독립적으로 살 수 없게 된 사람이 느끼는 절망감이다. 둘째, 치매로 자아를 상실하는 일에 대한 공포감이다. 셋째, 배우자 등 가족을 잃은 뒤 밀려오는 슬픔과 외로움이다. 안락사가 불법인 현실에서 삶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노인들은 어떤 탈출구를 찾아낼까? 이재용 감독의 작품 죽여주는 여자는 여기서 차가운 상상을 영화화한 것으로 다니엘 블레이크와 같은 해에 극장에서 개봉했다. 영화의 주인공은 폐지를 줍기는 싫어서 매춘하는 여자 노인 소영이다. 한때 손님이었던 남자 노인들에게 소영은 자살을 도와달라는 간청을 받는다. 통계에 따르면 66세 이상 한국 여성의 소득 빈곤율은 45.3%로 남성보다 11.3% 높다. 여자인 소영은 남자 고객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지만 영화에서 자살을 원하는 사람은 소영이 아닌 남자들이다. 그들은 빈곤층 여자 노인 소영에게 죽여달라고 부탁하면서 죄책감과 사법 위험까지 떠넘기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 영화 죽여주는 여자는 고령화 사회의 궁극적 부담이 여성의 다수를 이루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아내,
며느리에게 돌아가는 한국 현실을 환기시킨다.